저번 영상에서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근원에 대한 탐구 및 그 증명 과정에서 촉발되는 세계관 구축 작업을 제시했죠. 자세한 내용은 위에 표시된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나가자면, 그렇다면 철학자들이라고 불리는 극소수의 이들은 왜 철학에 몰두하는 걸까요? 세계를 정확히 포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작업에 평생토록 매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학자는 인간입니다. 먹고 자고 싸고 그리고 생각하는 동물인 셈이죠. 물론 다른 이들보다 기억력이나 관찰력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봤자 일개 개인이 가진 지적 역량에 불과합니다. 가령 모차르트의 음악들이 경이로울 정도의 작업물이라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음악 영역 바깥에서도 모차르트가 천재인가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19세기 자연철학을 전개했던 셸링이 동시대에 진화론을 발표했던 찰스 다윈보다 생물학에 대해 밝았을까? 즉, 개인은 개인이고 세계는 한낱 개인의 두뇌로 파악되고 종합될 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 아무리 철학사에 이름을 올린 유명 철학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철학을 하는 조건은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스피노자도 인간이고 칸트도 인간이며 들레즈도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은 왜 근원을 탐구하려고 하죠? 답변을 위해선 우리는 인간과 자연이란 두 가지 요소를 논해야 합니다. 일단 식욕, 수면욕, 성욕 같은 몇 가지 본능들을 제외한다면 인간은 세계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가 인간이 세계에 출현하는 과정을 두고 내던져진 존재라고까지 말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세계를 친숙함이 아닌 낯섦으로서 접하게 되고 이 낯섦에서 촉발되는 호기심과 불안이나 두 가지 감정이 근본적인 성향으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물론 양극단에서 보자면 이 두 성향은 모순됩니다. 순수한 호기심은 낯선 대상으로부터 알매 즐거움을 발생시키지만 반대로 순수한 불안은 낯선 세상으로부터 도망가게끔 함으로써 그 대상에 대한 암 자체를 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에 순수한 것들이 매우 드물죠. 마찬가지로 호기심과 불안 역시도 대개는 뒤엉킨 채로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를테면 불안하기 때문에 되레 낯선 대상을 알려고 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알매 즐거움이나 혹은 낯섦이 해소된 안정감을 느끼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모순되면서도 상부적이기도 한 두 성향을 지닌 인간에 대해 세계는 어떠하죠? 낯선 데다가 불친절하기까지 한 존재입니다. 이를테면 자연의 경우 자연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전근대의 자연은 태풍, 지진, 기근, 전염병 등 미지의 대상이자 통제되지 않는 공포였고 반대로 과학기술이 발전한 근대에도 쓰나미나 지구온난화 같은 요소들은 좀처럼 통제되지 않는 괴물로 남아있죠. 그런 의미에서 프로이트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무기력이 곧 종교의 발생 원리였다고 지적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은 불안의 대상이고 바로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인격적 요소, 즉 신이 있다고 가정하게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이란 관념은 인간의 무기력함에 대한 일종의 망상적 해결책입니다. 당연한 지적이지만 이 무기력함을 꼭 자연재해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전쟁들부터 오늘날의 자본주의까지 인간들은 자신이 인위적으로 구축해낸 것들 속에서마저도 통제력을 잃고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망상적 해결책이라는 것을 꼭 신에게만 국한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외모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루키즘부터 자본의 흐름을 가만히 내버려만 두면 가장 최상의 상태로 사회가 조율될 것이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경제학적 액막이까지 단지 종교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을 뿐 터무니없는 관념들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이 탐구하는 세계의 만물의 근원이라는 것 역시도 비슷한 망상적 해결책이 아닐까요? 이를테면 세계가 자신네들의 신 아래에 있다는 믿음이 대항해 시대 시절 미지를 향한 무모한 모험에 용기를 북돋아줬던 것처럼 만일 자신의 방구석에서 발견한 무언가가 세계의 근원이라면 낯선 바깥 역시도 그 근원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런 식의 사고는 너무도 광범위하여 도저히 정리가 불가능할 것 같은 정보량의 종합을 가능케 해주기도 합니다. 바깥 세계가 나의 방구석으로부터 추출된 근원의 연장이라면, 그러니까 방구석 대전제로부터 연역된 것이라면 구태여 바깥을 살펴볼 필요도 없고 또한 쏟아지는 모든 정보들을 소화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연역법이란 기만적이긴 하나 그만큼 편리한 것이기도 한 셈입니다. 그러나 철학을 망상적 해결책으로 섣불리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 그런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나 그것만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만일 철학이 망상적 해결책이라면 왜 종교를 비판했겠습니까? 이를테면 고대 그리스에는 분명 올림포스 종교로서 신화적 체계가 갖춰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근원은 신이 아닌 물이라던 탈레스나 반대로 불이라던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철학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종교와 철학 둘 다 망상이라면 어째서 철학은 종교적 망상에 만족하지 못했던 거죠? 간단히 말하자면 그건 근원의 증명 과정에서 발레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하자면 근원의 증명 방법은 세계에서 근원으로부터 말미암은 증거들을 공통적으로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세계는 개인의 힘으로 정리될 만큼 그리 간단치 않다고 했죠. 그러니 방구석에서 떠올린 가정들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계속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이 종교를 비판하며 스스로의 자리를 마련했던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에서 적어도 철학사의 이름을 올릴 정도의 철학자들은 대개 자신이 속했던 시대의 지식들을 극한까지 추구하려고 했던 경향을 보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한 플라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마누엘 칸트 역시도 그의 학위 논문이 중세 철학이 아닌 당대 최신 학문이었던 뉴턴 물리학과 천체학에 관한 주제로 적힌 일반 자연사와 전체 이론이었을 만큼 바깥 세상에 대해 민감했죠. 그러니 철학자들이 행하는 작업이 일방적인 환원인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철학자들이 행하는 근원이란 관념이 세계의 무수한 대상들을 환원하긴 하되 그 환원은 불성실한 연구의 결과라기보다는 불가피한 결과라고 변론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십 차례 반복했듯 세계 정보량이 너무도 압도적이고 또한 심지어 역동적으로 변화하기까지 하므로 개인의 미약한 힘과 짧은 인생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철학적 근원이란 좌절의 결과물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런 이유에서 기나긴 철학사가 적혀질 만큼 시대를 거듭할 때마다 철학자들은 새로운 근원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즉, 철학은 무한한 셈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철학자들의 근원이란 상정된 것이고 따라서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떠올린 근원으로 세계 전체가 포섭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근원을 찾아 결코 종결될 수 없는 여정을 반복하던가 혹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순간부터 마치 예전에 알던 세계에 계속 머무르고만 하는 노인의 쪼그라든 사고처럼 자신이 믿는 근원으로 세계를 환원하려고 하던가. 참고로 후자를 택한다면 이때부터 철학은 종교가 됩니다. 종교로 설명되지 않는 세계의 알을 추구함으로써 시작됐던 철학이 돌고 돌아서 그 자신이 종교가 되고야만은 아이러니인 셈이죠. 그러고 보면 근원을 뜻하는 그리스어 아르케는 군대를 싸움으로 인도하다 혹은 지배하다라는 뜻의 동사인 아르초로부터 말미암은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혁명을 뜻하는 프랑스어 레볼루시옹은 정치학이 아닌 천문학에서 온 용어인데 천문학에서의 본래 뜻은 지구 주위를 돌던 별들이 처음 떠났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라죠. 역시나 이 빌어먹을 세계는 역설들로 가득합니다. 역시나 말하다 보니 길어졌군요. 이상 철학자들이 근원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논해봤습니다. 이로부터 파생되는 서너 가지 보론들이 더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을 기약하도록 합시다. 약간 늦었지만 구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마칩니다. 총총. 이야기는 끊임없이 흘러가고 흩어졌던 것들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다시 끼워 맞춰지기 마련이다. 홍중성 작가의 5년 만의 신작 장편소설 카르마폴리스. 밀리의 서재에서 먼저 만나보세요.